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인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런 공감대에 도달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블록체인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올해 들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과연 블록체인이 바꿔놓을 미래 금융은 어떤 걸까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의 최공필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블록체인 어떤 건지 정의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 분산 장부죠. 아주 거대한 분산 장부인데 이게 왜 그렇게 각광을 받느냐면은 옛날에는 어떤 이 신뢰를 가진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중앙기구 중심으로 이제 그런 기록을 유지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중간적인 역할이 필요 없고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제 하나의 장부, 거대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고 하는 방식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인데 어떤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한 어떤 혁명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나 뭐 이런 그 신뢰 기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산 장부 시스템이 하나의 기술적으로 대안으로서 제시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은행의 기능을 일부 이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주식 거래를 한다면 증권사 쪽에서 이런 거래 내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블록체인으로 도입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 증권 거래뿐 아니라 모든 금융자산의 어떤 가치 이전이나 이동에 대해서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란 게 뭐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보통 한 2, 3일 걸리는 경우도 많고 뭐 송금 같은 경우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그 중간에 어떤 이것이 진성 거래이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모든 절차들이 어떤 그 직거래식으로 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간에 믿음이 없더라도 참여해서 거대 장부의 어떤 손결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는 즉시에 그 개인 프라이빗 키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많은 부분은 기존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많이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근데 그게 꼭 가능하다고 보기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좀 이게 좀 논의가 좀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중간적인 역할의 그걸 위해서는 규제라든지 감독이 상당히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된 분산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합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대안입니다만은 그것이 실제 금융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한계점이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어떤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할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변호사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 거래 과정의 어떤 진정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검증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규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과거와 같이 이렇게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정말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입증을 해야지 사람들이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대안이 존재하면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워낙에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은 중앙 집권적이고 어떤 기구 중심으로
특히 트러스티드 서티파이트라고 그러죠. 신뢰가 있는 제3자를 위해 통해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를 완전히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제나 감독을 해야 되는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내부적으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누가 먼저 시작하고 이 소위 그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기술만 보고 이거를 우리가 열광할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규제나 감독 차원에서 우리한테 이용하도록 검증 절차를 또 나름대로 거쳐야지 비로소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은행권과 이 증권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도입하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하죠. 네, 어떤 상황인가요? 뭐 작년만 해도 R3 대표적으로 뭐 그런 데서 이제 스타트업인데 결국은 뭐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금융기관들은 이 블록체인 자체가 원래 퍼블릭 쪽에서는 모든 게 다 거래가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로 믿는 사람끼리 이럴 필요 없다. 그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상 에너지 비용이 입증하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한번 컨소시엄을 해서 뭔가 우리 금융권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가입했죠.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당장에 뭐 적용 가능한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화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참을성 있게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이걸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열광하지만은 그 또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존 체제가 다 쓸 데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기존 체제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건지 그런 그 어떤 절충적인 입장에서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한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서 비트코인하고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거요. 생각하나요? 비트코인은 그 블록체인 하에서 이제 돌아가는 디지털 커런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그 따끈따끈한 사례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소개가 먼저 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그 인프라가 나름대로 그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눈이 떠가지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이게 이 완장차거나 무슨 뭐 허가를 얻은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금융 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지금같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는 블록체인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공이 들어가야지 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지금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상당히 절실하다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현이 다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상당 부분 돼 있죠. 상당 부분 돼 있는데 지금 그 비트코인도 사실은 그 채굴량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 투자를 특히 많이 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채굴하는 거를 원하지만은 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블록 찍는데 시간도 많이 걸고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데 옛날 방식으로는 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또 모색하는 분들이 또 이거 한번 제시하면 지네끼리 또 싸웁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 생각보다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디지털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누군가는 어떤 중재 내지는 어떤 감독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죠. 일종의 공감대의 기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이 지금 우리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부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런 공감대에 도달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매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 소위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결국은 공동체의 의사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좀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엔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가능성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그 크라우드 펀딩도 그렇고 뭐 등등 뭐 디지털 은행 관련된 여러 가지 송금 서비스라든지 뭐 결제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일궈온 우리 시스템이 상당히 그 법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토대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일부는 적용하기가 조금 그 뒤처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외환거래법이라든지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전자금융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워낙 환경에 맞춰서 이제 법은 계속 개정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지금의 환경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정도로 특히 그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송금 서비스를 낮추고 이 송금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죠? 돈 세탁 하는 분들이 또 악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쁜 분들이 이거에 눈을 먼저 떠가지고 이 좋은 기술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사실은 KYC라든지 AML 이런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신이 당신인 거를 입증하고 그다음에 돈 세탁 안 한다는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화폐인지 상품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참을성 있게 봐야 돼요. 물론 선진국의 사례는 그런 거를 일부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워낙 법적으로 이제 다른 전통에 기초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그런 서비스, 특히 그 TTP, 그러니까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래를 이 기초 위에서 이제 뭔가 구현을 하려니까 이거는 법을 다 어떻게 뭐 만지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우리 국회에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면은 분명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다수에게 유용한 기술로 정책이 되려면은 상당 부분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구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